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도깨비 21번째 시간 형량 계산하기로 왔습니다. 형량 계산하기, 형량이란 건 뭘까? 쉽게 말하면은 이거 로또 아시죠 여러분? 로또 요새 정말 사회 한동안 법조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됐던 로또. 로또에서는 돈 떼먹고 튀은 그 사람 징역 몇 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범죄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예측하는 서비스를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로톡인데요. 처음 화면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화면에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로톡은 아마 그 변호사를 찾는 분과 또 변호사님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상담료도 지원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보면은 형량 상담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분명 중요한 거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이거 형량 받으면 얼마 벌금형통 실형에 나오는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형량이란 게 우리가 짜여진 공식처럼 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형량의 로또에 검색을 해보면 상담 사례는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매일 반성문 쓰면 형량이 나라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형량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따로 그러니까 있다기도 하기 뭐하고 없다고도 하기 뭐한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럼 도대체 법도깨비 오늘 영상을 왜 찍게 됐냐? 어쨌든 뭐 제가 이 형사 전문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 형량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좀 찾아본 바가 있는데 이 요새 판결문에는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은 이렇게 조금 이런 로톡을 제가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 다소 좀 자극적인 광고에 휘말려서 저렇게 조금 어그로에 끌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 또는 내가 어떤 범죄에 휘말렸을 때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형량을 딱 그 예상을 했을 때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을 좀 약하게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구나 단순히 의미 없는 반성문만 많이 내는 것들은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장 높은 센 형을 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형량 계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되게 흥미로운 주제니까 오늘도 한번 집중하시고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양형 기준. 이 양형 기준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형을 그러니까 계량함에 있어서 이거를 따라야 될 기준을 제시를 한 건데 이 양형 기준을 누가 제시하면은 대법원의 직속 위원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볼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요새 검색이 최고죠. 양형위원회. 예. 홈페이지가 이제 s코트.go.k니까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 양형위원회가 뭐 하는지 다 나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양형 기준입니다. 왜? 양형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양형위원회거든요. 양형 기준이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절대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 형량을 그러니까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도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 기준이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면은 제가 우리 형을 정할 때는 분명히 공식이 있습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텐데 이 기준이 있긴 있는데 아직 참고적인 또 즉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있기도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제가 하금시 판결문을 좀 검색해 보면은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양형 기준을 최대한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형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양형기준 안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기준으로 다 포섭할 수 없는 사전으로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이걸 구속력을 없애버린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하더라도 웬만해서 양형기준을 일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고소들이나 이렇게 뭐 피고인들을 변호를 하다 보면은
1심형이 너무 센 경우, 또 너무 약한 경우를 다 마주하게 돼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 양형부당, 즉 1심형이 너무 낮거나 높다라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쓰는 이유가 항상 이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양형 기준을 이탈했습니다. 양형 기준 이탈했고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양형 기준 위반이 합리적 사유 없이 됐습니다. 즉 양형 기준 위반된 것도 맞고 그 위반의 합리적 사유도 무존재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참고만 하는 그냥 참고 서적에 불과했으면은 국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직속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시행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양형 기준을 보면은 모든 범죄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개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사 문제들에 있어서는 살인, 성,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약취요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무서, 공무집행방해, 마약 쭉쭉 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도주, 범인은닉, 명예훼손도 있고요. 유사수신, 디지털 성범, 요새 이거 많죠. 통매염 이런 것들.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범죄도 관세범죄, 환경범 접근에 주거침입, 전자금융거래법 정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분화되어 있고 이게 단순히 일단 살인죄 양형 기준부터 먼저 볼게요. 살인은 굉장히 이제 센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살인이 정말 3년부터 무기 이상까지, 무기는 무기징역을 의미합니다. 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각 3분의 1 깎고 하한은 3분의 1, 상한은 3분의 1로 깎는다 라고 되게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날아가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기본 유형은 몇 년, 감경은 몇 년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의 유형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 안에서도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 나눠가지고 각 감경 요소와 가중 요소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죄가 있다 해봅시다. 살인범죄가 있는데 당연히 유리한 양형인자, 감경 요소가 뭐가 되겠습니까? 처벌불원이죠. 비록 우리 아버지가 저 새끼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합의금 지급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유발한 부분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은 아프지만은 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수하는 거, 장애인 심신미약, 피해자 유발 소급가담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살인범죄가 가끔 피해자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 달려들었는데 내가 이거를 방어하려고 저 사람 밀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제 민 데가 사람이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차에 치인 거야. 근데 이때 차에 치일 거 예상할 수 없었으면 이게 살인으로 가지 않고 과실치사로 가겠지만은 살인 교통량이 많은 대로 민 건 맞고 그 장소가 교통량이 많아서 내가 함부로 밀었을 때 밀린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이 피해자 유발도 감경 요소로서 이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중 요소는 뭐냐? 반대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잔혹한 범행 수법, 엄청나게 시체 훼손하고 강도강간범, 강도강간이 이제 살인까지 했다는 거, 특정 강력부에 해당하는 자는 이중 누범, 그러니까 전과가 많다는 거, 합의시도 중 피해 얘기, 피해 야기.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일상 형사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다 때려박았어요. 그래서 먼저 동기에 따르게 나눠서 유형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 유형인데 보통 동기라면 10년부터 16년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5년이 선고가 됐는데 5년 선고의 판결 이유를 보니까 원심에 감경 요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처벌불원 합의하지도 않았고 자수도 안 했고 그렇다고 피해자 유발한 것도 아니고 범행 후 구호 호송도 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5년을 때렸다고 하면은 이 케이스는 양형 기준을 현저히 이탈했기 때문에 이걸 항소했을 경우는 아마 항소심에서 원심이 이제 파기되고 형량이 거의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럴 일이 없어서 안겠지만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미 지난 일 끝날 수 없어요. 보통 살인 저질렀으면 구속이 되겠죠. 근데 구속된 상황에서도 내가 그래도 가능하면 낮은 형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일단은 살인의 동기가 별다른 동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겠다. 반성문 몇 개 써내고 감경 요소 당연히 이제 그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를 하기 위해서 공탁 포함이니까 합의를 최대한 시도하고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야겠죠. 그 나아가서는 계속 진지한 반성, 그러니까 반성만 써내는 게 이게 의미가 아예 없는 게 아닌 게 정말 형식적인 기계적인 요새는 반성문도 대필해주는 서비스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진지한 반성의 요소는 결국 반성문 여러 개 써내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유발을 좀 했다라는 부분도 쓸 수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공격을 했어. 이런 것도 사실은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은 저 피고인을 가장 강한 형을 이제 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되죠. 아, 이거 계획적이다. 저 사람이 CCTV 내가 보니까 그 전에 뭐 마택을 해서 칼도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 술 마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수법을 보니까 제가 칼로 여러 번 찍었고 찔렸고 칼로 이렇게 찔러서 비튼 흔적도 나오니까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가중 요소들을 아마 이 형사사건의 공소는 검사님이 담당하니까 검사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 진술서, 안 되면 검사님과 면담을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유족으로서 계속 현출시켜야지 10년, 16년 중에서도 10년이 아니라 16년으로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다.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 한번 가볼까요?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대용 촬영 누군가가 내 신체를 찍었다. 근데 찍었는데 보시면은 촬영과 반포 영리 목적 영리 목적은 이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겠죠. 보시면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얘가 반포했다. 왜? 내 신체를 찍은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더라 라고 하면은 촬영에서 끝나지 않고 반포까지 가게 되면 형이 훨씬 세집니다. 감경 가중 요소 같이 볼게요. 자, 이거 봤더니 얘가 내 찍은 사진을 그 음란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팔아 넘겨서 취득한 이익이 다행이더라. 이거 뭐 텔레그램 들어가서 뭐 가상화폐로 살 수도 있는데 꽤 비싸더라. 나아가서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요. 정말 따라가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진짜 막 뭐 신발이나 우산에 설치된 그런 초소형 카메라 이용해서 찍었으면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겠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현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피고인이라면은 내가 잘못 인정한다. 진지한 반성. 내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초범이다. 그리고 일반 수사 협조했다. 내가 사실 이날만 찍은 게 아니라 이전부터 다 찍었으니까 다 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확산 방지가 실질적인 조치. 내가 솔직히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사이트에 내가 돈 주고서 이거 디지털 상의사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다 없애버렸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가 조치를 취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출해야 돼요. 이미 발생한 범죄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때 내가 반포를 했기 위해서 1년에서 2년 6월이겠지만은 내가 피고인이라면 감경 요소를 적극 현출해가지고 징역 1년이나 혹은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그 피해자라면은 2년 6월이나 이제 가중이 되었을 때 1년 6월에서 징역 최대 4년까지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현출해야겠죠. 또 한번 볼까요? 주거침입도 있습니다. 이 주거침입 되게 많아요. 주거침입 보시면은 이게 주거침입이냐 퇴거불응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일단은 들어오는 것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좀 더 주거침입 세고 퇴거불응 일단 들어온 건 맞는데 얘가 안 나가. 안 나간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약간은 좀 낮게 강형 기준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거침입 같은 경우는 진짜 나쁜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그러니까 완전 우리 집에 훔치러 누가 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단 들어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들어와서 약간 뭐 실랑이를 하다가 나가달라고 했을 때 안 나가고 계속해서 소란 피운 경우가 퇴거불응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내가 피고인이라면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 이거 나 초범이고 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어디 갔을 때 법적으로 조치해야지 내가 그냥 홧김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업장 가서 이렇게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경찰 올 때까지 소란 피우지 않겠다라고 반성문을 쓴다거나 또는 상당한 피해 요구를 하는 것도 이거는 거의 대부분 공통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는. 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우리 지난 시간 아동학대를 좀 다뤘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중 요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신고 의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호자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학원 선생님도 신고 의무자인데 보시면 아동학대 신고자가 신고는 못할 만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마 부모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나 친인척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와가지고 애들 엄청 괴롭히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척점에 있던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애를 괴롭히니까 술 먹고 괴롭히니까 와이프가 너 나가라 지금 애 울고 있고 애가 괴로워하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갔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뭐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을 볼 수 있겠냐 모르겠지만은 별거를 하거나 이혼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주거침입 퇴거불응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별거에나 이혼을 한 경우라도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위인 보호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가중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보면은 3류형으로 가도록 해놨어요. 3류형은 가장 셉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양형 기준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일반인의 시각을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이게 제가 형량 예측 서비스 얼마인지 모르겠고 지금도 이게 유효한지 모르겠지만은 굳이 여기에 가서 비싼 돈 내고 형량을 예측한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돼요. 제가 뭐 예측 서비스도 뭐 다른 업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하는 거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이거 읽어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뭐 읽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거를 다 일일이 검색할 시간적 낭비를 뭐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뭐 의의가 있긴 하겠지만은 이거 네이버 검색이면 금방 들어오는 것 같다가 굳이 저걸 돈 내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활법 영역인 거예요. 이게 법률 서비스, 이거 의료 서비스까지 모르겠지만 법률 서비스는 요새 너무나도 인터넷과 그런 어떤 정보의 제공이 잘 돼 있어가지고 클릭 몇 번만으로도 옛날에는 진짜 비싼 돈 내가면서 변호사한테 다 돈 갖다 줘서 알았던 정보를 우리가 클릭 몇 번만으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많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이익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닌데 가끔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을 나도 변호사지만 굳이 나한테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나보고 어떤 사건을 변호해달라 고수대리 해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잘 포장하고 사실관계 맞게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받아보는 사람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적시에 딱 이걸 정리하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걸 알고 싶다고 했을 때는 이 정보를 그냥 지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통범죄도 있죠. 우리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통사고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알고 교통사고 치상, 그러니까 상해만 입었을 때는 주수당 5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치상,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경우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만 내가 누굴 태워줬는데 길에 가다가 카드를 들이받았는데 동승자가 사망했단 말이야. 그 경우도 이제 교통사고 치사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감경노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범행 후 증거인멸이나 은폐 시도 이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블랙박스 카드 없애는 거. 이거 가중 요소인데 이거 요새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면은 요새 대부분의 차가 블랙박스가 있는데 경찰이 이거 블랙박스 갖고 오라 그러는데 나 블랙박스 영상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차 감정해 보니까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었고 요새 대부분의 뭐 신형 차량들은 빌트인으로 또 블랙박스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거 빌트인 되어 있거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영상이 없다는 겁니까? 이거 고장났어요. 이거 뭐 빌트인인데 나의 영상 보통 다 없앱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범행 후 증거인멸이나 은폐 시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의외로 되게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이거 가중 요소 돼가지고 4개월 됐고 8개월 되고 벌금 됐고 징역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술 취하고 이제 공유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전거도 엄연한 그 자동차 등으로서 그 똑같이 교통사고로 처벌되거든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경우는 이제 감경 요소에 해당이 돼요. 아무래도 일반 자동차에 비해 자전거는 좀 속도도 느리고 충격의 정도도 이제 경미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량 예측 서비스 저는 매우 부정적이고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스토킹을 갖고 왔어요. 이 스토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토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아예 그냥 별도의 한번 테마로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정이 작년 7월 11일 됐기 때문에 되게 따끈따끈한 법령이거든요. 이게 시행 자체는 2020년인가 21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많이 개정된 게 작년 7월 11일이라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은 양형 기준 중에 스토킹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스토킹이 뭐 별도의 폭행 협박 같이 있으면은 뭐 우리가 폭행이나 협박에 관련 양형 기준을 같이 봐서 판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스토킹에 대해서는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은 이게 양형위원회가 놀고만 있냐? 그게 아니고 양형위원회가 매년마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129차 회의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잠깐 보면은
양형위원회 회의 보도자료가 11월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가장 따끈따끈한 건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 권고 형량 범위한 심의, 흉기유대 스토킹 범죄, 일반 스토킹 범죄 법정 최고형까지 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이제 단장 문의자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요. 이렇게 스토킹도 새로 생기는 범죄 유형이니까 범죄가 먼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에 새로 생기고 이제 그에 부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이 심의가 돼가지고 이게 권고 형량 범위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별 이견 없이 이제 의결을 통과해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아까 봤던 양형기준 홈페이지에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많아요. 형종, 형량 기준도 있고요. 집행유예 기준도 있어요. 집행유예 아시죠? 이거 집행유예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도 엄연한 징역형입니다. 징역형. 벌금형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참작을 한다. 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양형기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검색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잠깐 이게 일반 판결에서 양형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판례 검색 시간에 배웠던 케이스 노트 하나 갖고 와봤어요. 울산지방법원 1심 판결이고요. 특수형의 특수협박, 징역 10월, 실형 나왔습니다. 쭉 가서 이거 되게 때리고 칼을 목배지 협박에 이거 되게 위험한 범죄이죠. 그리고 하여튼 안면부 좌상은 상해도 가한 사안입니다. 특수협박, 특수상해. 보시면 양형의 이유 부분에 보시면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왜 권고형이냐? 양형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참고할 수 있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범죄 보면은 폭력범죄, 협박범죄,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그러니까 아까 봤던 가중요소, 강력요소가 딱히 없다는 거예요. 기본 영역으로 해서 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때릴 수가 있고 이 범죄 특수상해, 강력요소가 있어요. 경미한 상해였다는 거예요. 왜 경미한 상해였느냐? 이게 행위 자체는 매우 나쁜데 이 약 2주, 전치 2주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경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경 영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미한 상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특수상해는 특수협박과 달리 기본 영역이 아니라 감경 영역으로 한층 내려갔고 이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4년 4월에서 1년이에요. 그리고 범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2년까지입니다. 제1범죄 상한 플러스 제2범죄 상한의 2분의 1을 더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으로 나오고 여기 보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의 형량에 불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이게 뭐 처단형이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일단 이걸 쭉 보면은 하한이 둘 다 징역 4년, 징역 4월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한이 좀 조정이 됐고 상한도 조정이 됐으니까 징역 6월에서 2년까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선고형이 얼마였냐면 징역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징역 10월은 이 징역 6월과 징역 2년 사이에 딱 해당하는 거죠. 왜 이렇게 봤을까? 선고형의 결정을 볼게요. 죄책이 무겁다. 당연히 나쁜 행위였죠. 이미 이 사람 상해죄로 전력도 전과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자백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률, 정황 등 여러 가지 판사가 또 양형기준에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정들을 재반 사정을 참작을 했을 때 이 한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낮고 그렇다고 2년을 다 때리자니 너무 높다. 그래서 적절한 형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이다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이 법에 그냥 판사 마음대로 양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그 양형기준 굉장히 판사님들이 잘 지키고 계시고 이걸 보면은 물론 모든 판결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잘된 판결을 보면은 딱 보면서 끄덕끄덕 거려주는 공식 산식에 따른 그 형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런 서비스 뭐 한두 번 정도 해볼 법한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냥 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어떤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를망정 내가 정말 좀 전략적으로 또 비용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접근해보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이 양형기준 들어가서 쭉 보세요. 쭉 보시고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거 인쇄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쳐가지고 감경 요소가 하나 있지만 가중 요소가 하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기본 영역으로 갈 거다. 혹은
이 사건에서 강백 요소는 없어. 가중 요소만 두세 개 있으니까 가중 영역으로 갈 거야. 그리고 가중 영역 중에서도 가중 요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답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는 범죄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일반인의 생활법적 시각에서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형량 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게 조금 그러긴 하죠. 특히 이제 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범죄들, 아니 형이 왜 이렇게 낮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형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법정형. 형법으로 가볼까요? 이게 뭐 양형기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판례도 아니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상해죄는 언제부터 얼마부터 얼마까지, 폭행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도 무슨 방조범에 불과하고 자수하고 심신미약했으면 감경을 해줄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50조 가볼게요. 상해죄. 자, 사람을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또는 벌금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한 케이스에서는 징역 7년 맞고, 레어한 케이스에는 뭐 벌금 30만 원도 가능하다는 거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이 법정에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우리 다시 이거를 상해죄 양형기준으로 가보면은, 상해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에 상해가 있겠죠. 예, 보이시죠? 감경, 가중 다 했어. 그럼 기본 영역으로 가. 근데 상해가 좀 심해, 중상해, 사람의 어떤 신체에 불구나 이렇게 난치의 질병을 일으켰을 때는 징역형으로 가겠죠. 일단 벌금형이 불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형량 계산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시 말씀, 양형기준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이 될 거예요. 왜? 국민의 사법 불신, 너무 우리나라의 형량 낮은 거 아니냐, 미국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런 논의들을 일반인의 법강정을 사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양형기준은 중요해지고 점점 더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항상 궁금한 주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